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성공과 실패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은 현대 미국 경제 정책에서 가장 야심찬 시도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해외로 이전된 제조업 기반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이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계와 수치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현실이 드러나며 전면적 성공보다는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정책의 핵심 전략과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제조업 부흥 전략은 몇 가지 명확한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관세 부과와 무역 장벽 확대를 통해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생산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5년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6%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19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둘째는 외국 기업들에게 상호주의적 무역 원칙을 요구하는 이른바 리시프로컬 트레이드 방식의 강조입니다. 셋째는 세제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제조업 투자 유도입니다. 넷째는 반도체, 배터리, 국방 관련 부품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이론적으로는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향후 10년간 2조 3천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미국 GDP를 0.8%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업 고용의 현실 숫자가 말하는 진실. 미국 제조업 고용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정책의 과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시기에 제조업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1980에서 1989년에는 7%, 2000에서 2009년에는 33%가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미국 제조업은 1276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약 1275만 명이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5년 전인 2020년 6월의 1195만 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에는 제조업 고용이 전월 대비 4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전체 제조업 고용이 4만 2천 명 감소했으며 구인과 채용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8월 제조업 일자리는 겨우 2만 2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손실이 더 많은 산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일자리 증가는 2만 9천 개에 불과하며 6월에는 1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괴리. 흥미로운 현상은 생산과 고용 사이의 괴리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조업 부문의 실질 GDP는 거의 11% 증가하여 2.8조 달러에서 3.1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즉 국내에서 더 많은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제조업 고용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 고용 증가 없이도 생산 증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2014년 초 33만 6천 개였던 제조업 사업장 수가 2024년 4분기에는 40만 1천 개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사업장 수가 2014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난 10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더욱 감소했을 것입니다. 이는 제조업 부문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의 역설적 효과. 관세 정책의 실제 효과는 예상과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미국 GDP 비중은 2024년 9.8%에서 2025년 9.4%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세가 제조업 확대보다는 오히려 전체 경제의 다른 부문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관세 하에서 제조업 부문 생산은 2.7%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첨단 내구재 제조업은 4.6%, 비내구재 제조업은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첨단 제조업은 오히려 3.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세가 전통 제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래 핵심 산업인 첨단 제조업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제조업 생산은 2.1% 확대되지만 이러한 이득은 다른 부문의 손실로 상쇄됩니다. 건설업 생산은 3.6%, 농업은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비용 경쟁력의 현실. 미국 제조업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비용 문제입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격차는 큽니다. 2018년 중국의 제조업 시간당 노동비용은 5.51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4.45달러, 베트남의 2.73달러와 비교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시간당 임금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 서비스업 일자리를 제조업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드는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비용은 일자리당 20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 가능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 노동력과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수적인데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제조업을 매력적인 직종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를 운영할 인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투자 비용의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적인 제조시설은 첨단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막대한 초기 투자를 요구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토지 비용, 건축비, 인프라 구축 비용이 모두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투자로 해외에서 더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공급망 제약은 또 다른 중대한 문제입니다.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며 15년 연속 세계 최대 제조 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나 특수 광물의 경우 단기간에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역 보복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 감소는 내구재 제조업, 광업, 농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는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미국 수출 감소에 가장 노출된 부문들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자주 조정하거나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필수적인데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불확실성만 커집니다. 부분적 성공의 가능성과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부분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모든 제조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분야에서의 선택적 성공입니다. 1. 전략 산업 중심 접근. 반도체와 배터리가 핵심. 모든 제조업을 무차별적으로 되살리려 하기보다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국방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티셔츠나 신발 공장을 미국에 다시 짓는 것은 인건비 차이 때문에 비현실적이지만 첨단 산업은 다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고 군사용 칩, 전기차 배터리, 미래 경제의 핵심이며 AI, 전기차, 재생에너지, 중국에만 의존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5,4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가 발표되었으며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기업들이 반도체 및 전자 분야에 3,9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1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아 뉴욕클레이에 새로운 반도체 칩 제조 캠퍼스를 건설하고 아이다호 보이시에 최첨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CHIPS 액트는 제조 프로젝트에 39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해 미국 반도체 생산을 증진시켰습니다. 배터리 분야도 비슷합니다.
2024년 말까지 지난 10년간 제조업체들이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시설에 1976억 달러의 구체적 투자를 발표했으며 북미의 배터리 셀 생산은 2030년까지 연간 1200GWh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최소 1200만 대의 새로운 전기차에 충분한 양입니다. 다만 이것이 부분적 성공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자 발표와 실제 생산은 다르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건설 중인 곳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AESC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확장 계획을 중단한 사례는 정책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자리 창출도 예상보다 적습니다. 11만 5천 개는 많아 보이지만 미국 전체 제조업 고용 1275만 명의 1%도 되지 않습니다. 2. 기술 혁신과 자동화 높은 인건비를 생산성으로 극복. 인건비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생산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미국 공장 노동자 시급이 중국의 5.51달러, 베트남의 2.73달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사람을 적게 쓰고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AI, 로봇 기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높은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공장은 로봇이 대부분의 조립을 담당하며 사람은 소수의 숙련 기술자만 필요합니다. 아마존 창고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스마트 팩토리는 AI가 생산을 최적화하고 불량품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제조업이 돌아와도 예전처럼 대량 고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장 100개가 생겨도 일자리는 10개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개는 고급 기술직이고 임금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품질과 유연성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강화. 기술자 확보가 관건. 제조업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첨단 제조 시설이 있어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은 대졸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배터리 공장은 화학 지식이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젊은이들은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독일식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고등학교 마이너스 기업 연계 직업 훈련 프로그램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실무 중심 2년제 과정,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내 교육센터, 제조업,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대우 향상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나 일본의 기능공 양성 시스템 같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오늘 시작해도 숙련 기술자가 배출되려면 최소 2-3년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4. 공급망 재편 및 국내 원자재 확보. 단계적 탈중국 전략. 하루아침에 중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내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수는 있습니다.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도 배터리 소재는 중국에서 오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히토류는 중국이 지배합니다. 해결책은 단계적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첫째, 근거리 공급망으로 멕시코, 캐나다에서 부품을 조달합니다. 둘째, 우방국 협력으로 일본, 한국, 유럽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셋째, 국내 역량 구축으로 핵심 소재만이라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넷째, 재활용 산업 육성으로 히토류를 재활용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춥니다. 다만 완전한 탈중국은 불가능하며 이는 5에서 1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 쪽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 투자나 제도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5.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유지. 기업 신뢰 확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조건입니다. 관세,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어야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 하나 짓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관세율을 바꾸고 보조금 정책을 바꾸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CHIPS 액트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년 단위의 안정적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핵심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정책 변경은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10% 관세를 부과하고 내일 철회하는 방식이면 기업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를 자주 조정하거나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6. 무역 외교 및 보복 대응 전략 갈등 최소화. 강한 관세를 쓰면 보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미국 농산물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봅니다. 고용 감소는 내구재 제조업, 광업, 농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는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미국 수출 감소에 가장 노출된 부문들입니다. 모든 국가에 똑같이 강경하지 말고 핵심 경쟁국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방 국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WTO 규정을 활용한 합법적 무역 제재를 시행하며 협상 테이블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외교적 균형 유지나 보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7. 내수 시장 확대 및 수출 경쟁력 확보. 프리미엄 시장 공략.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30% 비싸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게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값싸게 대량 생산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메이드 인 USA 브랜드 가치를 강조하고 정부 조달을 국산품 우선으로 하며 국가 안보나 의료 같은 민감한 분야는 국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종합적 전망.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성공. 모든 수치와 통계 그리고 현실적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 가능한 분야. 반도체 산업은 이미 수백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초당적 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이고 투자도 활발합니다. 국방 산업은 정부가 무조건 구매해야 하고 가격 민감도가 낮습니다. 고급 의료기기는 품질과 신뢰성이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분야. 반면 의류, 신발, 장난감은 인건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가전제품과 소비재는 가격 경쟁력이 생명입니다. 철강과 화학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과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대규모 성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증가할 수 있지만 고용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조업 부문의 실질 GDP는 거의 11% 증가하여 2.8조 달러에서 3.1조 달러로 늘어났지만 제조업 고용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생산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비용과 리스크입니다.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 보복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 서비스업 일자리를 제조업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드는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비용은 일자리당 20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조업 부문의 제한적 이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미국 GDP 비중은 2024년 9.8%에서 2025년 9.4%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생산은 2.1% 확대되지만 건설업 생산은 3.6%, 농업은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관세 하에서 제조업 부문 생산은 2.7%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첨단 제조업은 오히려 3.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단. 결국 성공 여부는 실행의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적 집중, 기술 혁신, 인력 양성, 공급망 다변화,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조건들이 얼마나 잘 충족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의 통계와 추세를 볼 때
미국 제조업의 미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진화가 될 것입니다. 대량 생산과 저숙련 노동 중심의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고숙련 인력 중심의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제조업 전체를 부활시키지는 못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산업을 되살리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고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하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